다이오드에 대한 전자회로 개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흘릴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를 반도체, P형과 N형 반도체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의 동작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다이오드가 회로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회로 도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유기, 렉터파이어 회로가 됩니다. 정유기 회로를 다이오드 동작 원리로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이오드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종류가 LED입니다. LED가 어떻게 빛을 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오드를 회로 소자로 사용하려고 하면 등가 회로를 구성해야 됩니다. 다이오드 등가 회로를 이해하려면 다이오드의 포워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에 대한 회로적인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회로 이론에 사용할 수 있는, 회로 이론으로 풀 수 있는 다이오드 회로를 어떻게 근사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이오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전류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소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되는데요. 바이어스라고 함은 이 소자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소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DC 전압을 걸어주는 행동을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다이오드는 바이어스를 걸어줘야지 전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을 0.4V 정도 가해줬다.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이오드는 극성, 양극과 음극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극성을 가진 반도체에는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그때는 정상적인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포워드 바이어스, 정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 P하고 N을 붙여놓게 되면 P에 있는 홀이 넘어가서 N하고 만난다고 했죠. 혹은 여기에 있는 전자가 넘어가서 홀하고 만납니다. 자, 만나는데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는 극성이 뭐였습니까? P형 반도체라고 해서 전압을 재면 플러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은 N형 반도체니까 N형 반도체는 전압을 재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P하고 N은 뭘로 만들었나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유리로 만들었죠. 유리에다가 불순물을 조금 넣었다고 해서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얘를 이용해서 건전지 만들면 대박이겠죠.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돌멩이입니다. 돌멩이기 때문에 전압을 재면 전압은 없어요. 0V입니다. 자, 극성 자체는 전체로 놓고 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돌멩이입니다. 전압이 없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P형 반도체는 홀이 움직이기 쉽게 에너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움직이기 쉽게 배치가 되어져 있다는, 에너지가 배치가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은 전자가 움직였다고 하면 이 속에는 플러스 전압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홀이 움직였다고 하면 P형 반도체, 이 보라색 영역에는 마이너스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신기하게 P형과 N형 반도체를 붙여놓게 되면 그 접합점에는 P형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보이고 N형 반도체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보입니다. 자,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는 캐리어들, 홀이나 전자가 넘어가기 힘들게
장벽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좀 허물어뜨려야 되는데 허물어뜨리는 방향이 뭐라고요? 바깥에서 전압을 반도체 극성만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플러스 전압을 더 걸어 놓게 되면 홀이 힘을 더 받게 되니까 N형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혹은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걸어주게 되면 N형에 있는 전자가 청력을 받아서 P형 쪽으로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전압을 더 올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다이오드는 전압을 0.7V 정도 걸어주게 되면 이 결핍층이라고 하는 P하고 N 반도체가 만나서 생긴 전하가 존재하고 있던 영역이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져서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다이오드가 켜졌다, ON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꾸로 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P형하고 N형 보게 되면 P형 쪽은 어떤 전하가 남아있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가 남아있다고 했죠. N형 쪽은 플러스가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반도체 극성이랑 다른 전압을 걸어주면 N형은 마이너스인데 바깥 전압은 플러스를 걸어주면 N형에 있는 전자가 플러스 전압을 보고 움직이겠죠.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결핍층, 디플레이션 리전이 점점 커집니다. P형도 마찬가지입니다. P형에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자, 이쪽에 있는 홀이 마이너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건 등가적으로 홀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홀이 사라지니까 디플레이션 리전은 마이너스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면 전류가 되려고 하면 자, P하고 N이 서로 움직여야 됩니다. 서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류가 외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걸렸다고 하면 전류가 자, 여기 화살표만큼 흘러줘야 될 건데 이게 흘려주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캐리어가 움직여야 되는데 캐리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핍층이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 때처럼 결핍층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리버스 바이어스 걸어주면 오히려 결핍층이 늘어나서 캐리어가 더 움직이기 힘들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인 경우는 전류가 흐르기 무척 어렵습니다. 결핍층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핍층은 다이오드가 온오프 되기 위해서 전류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흘리는 전자적인 스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 디플레이션 리전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서로 붙일 때 생깁니다. 붙였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전자가 사라지고 여기에 있던 홀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면 원래 이 반도체는 극성이 없었기 때문에 P형에는 마이너스가 남고 N형에는 플러스가 남습니다. 근데 플러스 전하가 많이 있으면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전압이 높아지죠.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전압은 낮아집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 내부에 있는 PN 정션의 전압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전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압을 이길 수 있는 전압을 외부에 가해줘야지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네,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주게 되면 디플레이션 리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내부에 전류 흐름을 방해하던 이 전압이 점점 줄어들어서 0.7V 이상을 걸어주면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외부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줘서 그러니까 N형에는 플러스를 걸어주고 P형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점점 디플레이션 리전이 커집니다. 얘가 커지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전압 자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전류가 쉽게 흐를까요? 잘 흐르지 못할까요? 잘 흐르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보더라도 자, 전자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얘가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가죠. 디플레션 리전의 인력이 캐리어가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항이라고 하면 극성이 없어요. 얘는 다이오드, 양극, 음극이 구별되는 소재가 아닙니다. 근데 반도체는 P형, N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PN이 붙어서 생긴 PN 접합 내부에 디플레션 리전, 결핍층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층으로 인해서 전압이 어떻게 가해지는가에 따라 전류 흐름이 잘 흐르기도 하고 못 흐르기도 한다. 이 두 가지로 특성이 나뉜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전자적인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측면에서 다이오드의 반도체적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자, 그런 복잡한 내용 말고 이 다이오드가 회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운영을 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10V를 걸었어요. 자, 10V를 걸면 다이오드의 양극 쪽에 플러스 전압을 걸었고 음극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면 다이오드 내부적으로 디플레션 리전이 줄어들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숏 상태가 됩니다. 그럼 전류가 잘 흘러요. 잘 흘러서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0V가 되니까 일반적인 옴 법칙으로 1kΩ 저항에 여기가 10V, 여기가 0V 걸렸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10 나누기 1kΩ에서 10mA가 흐른다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이오드가 거꾸로 연결됐다. 거꾸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다이오드는 양극, 음극이 구별되는데 이쪽이 양극이고 여기에 있는 쪽이 음극입니다. 그런데 이 음극 쪽에 음의 전압이 걸려야 되는데 10V라는 양의 전압이 걸렸고요. 양극 쪽에는 접지를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다이오드 내부에 있는 디플레션 리전이 커집니다.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내부에 방해하는 장벽이 훨씬 더 커진다는 뜻이니까 자, 그 장벽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는 회로가 끊기게 됩니다. 자, 회로가 끊기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는 리버스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이오드의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성질을 이용하면 재미있는 소자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렉터파이어라고 하는 소자입니다. 이 소자는 정유기라고 부르는 소자입니다. 정유기. 자, 정유기는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장치라고 해서 정유기라고 부릅니다. 정유기는 회로 구성이 쉬운데요. 다이오드 하나를 연결하면 정유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편 전화번에 이런 교류 신호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이오드가 없다고 하면 내가 걸어준 전화번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압이 똑같이 움직일 텐데 정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유기는, 이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어떤 방향?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전류를 잘 흘리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전류를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전화번에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왼쪽 편 전압이 높고 오른쪽 편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언제 그 경우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전화번의 극성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플러스가 되게 되면 다이오드 내부에 있는 PN 정션의 결핍층이 줄어들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전압이 다이오드에 0이 되고 전류는 굉장히 잘 흘릴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내가 걸어준 전화번의 전압이 저항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압은 잘 나타납니다. 근데 교류기 때문에 전압이 마이너스로도 갑니다.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다이오드 입장에서 보면 양극이 음의 전압이 걸렸고 음극은 플러스 전압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내부에 있는 PN 접합의 디플루션 리전이 커져서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는 상태, 오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전류가 없기 때문에 KCL에 의해서 밑에도 전류가 없어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0V 전압이 위쪽과 아래쪽에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서 이쪽에 있는 전압이 원래는 마이너스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접지 전압 0V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들어간 전압은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아주 예쁜 매끈한 형태가 됐는데 다이오드를 통과한 전압, 정유기를 통과한 전압은 플러스 전압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플러스 전압만 나온 이유는 뭐라고요?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플러스 전압만 나오게 됩니다.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는 다이오드가 망가진 경우가 생깁니다. 다이오드가 정상 동작했는지 망가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알기 위해서는 저항을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멀티미터 기능 중에서 저항을 재는 기능은 저항계, 옴미터라고 하는데 이 다이오드는 많이 쓰다 보니까 옴미터 외에도 다이오드를 잴 수 있는 기능도 또 따로 빼져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제에서는 그냥 저항계를 이용해서 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자, 정방향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저항이 거의 없고 리버스 바이어스 때는 전류를 잘 못 흘리니까 저항이 굉장히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다이오드 소자가 있으면 원래 소자는 이렇게 밑에 짝대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다이오드 그림에서 장벽을 의미하니까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위쪽이 플러스고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걸어준 전압을 보면 우리가 실험할 때 항상 빨간색 선은 플러스가 되고 검정색 선은 접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 단자가 다이오드의 양극에 물렸고 접지 단자가 다이오드의 음극에 물렸기 때문에 이건 정방향입니다. 정방향이니까 저항이 거의 0옴 가까이 나오면 잘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이오드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면 다이오드의 음극이 흰색 표시 있는 부분이라겠죠. 음극 쪽에 빨간색 연결했으니까 음극 쪽에 플러스 전압을 연결했고 양극 쪽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연결했습니다. 이건 다이오드의 정상적인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역방향, 리버스 바이어스가 됩니다. 이 경우는 저항이 굉장히 크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 저항이 굉장히 큰 경우는 무한대라고 표시하지 않고 OL이라고 표시합니다. 이건 오픈 라인, 개방 선로라는 의미라서 선로가 개방이 됐다는 뜻이니까 저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저항이 굉장히 적게 나오고 리버스 바이어스인 경우는 저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하면 이 다이오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다이오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회로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이오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적인 다이오드는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회로를 한번 보죠. 자, 다이오드가 있고 다이오드 전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서 다이오드에 전류를 너무 많이 흘리면 다이오드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 저항을 삽입해서 전류를 제한한 다음에 전압원을 포워드 바이어스로 다이오드의 양극에 플러스를 가해주고 다이오드의 음극에 마이너스를 가해주면 포워드인데, 자, 이때 전압계로 다이오드의 전압을 재면 어떻게 될까를 봅시다. 그럼 결과를 보면 0.7V 정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구성됐는가 보면 배터리가 있고요. 자, 이 배터리에 다이오드 이용해서 다이오드 쪽으로 전압을 가해줬습니다. 다이오드의 양극에 플러스 가해줬고 다이오드의 음극에 마이너스를 가해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플러스 단자는 빨간색이라고 했죠. 자, 얘를 이용해서 플러스 단자를 쟀고 검정색은 접지 단자, 기준 단자니까 걔를 마이너스 연결했습니다. 자, 그렇게 재면 0.7V가 나오는데 이건 대부분의 스위칭 역할하는 다이오드는 다 대부분 0.6에서 0.7V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전압은 다이오드가 전류를 흘릴 수 있게끔 캐리어가 주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압이라고 해서 컷인은 집어넣다, 삽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캐리어가 들어갈 수가 있는 전압이라고 해서 컷인 볼티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LED를 살펴보겠습니다. LED는 빛을 내는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심벌은 다이오드에다가 화살표가 다이오드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심벌을 표시를 합니다. LED는 Light Emitting Diode, 우리말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말보다는 LED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ED는 언제 빛을 내는가 하면, 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홀과 일렉트론 두 개가 만나면 빛이 납니다. 만나면.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반도체의 특징입니다. 반도체에서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경우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LED는 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일렉트론과 홀이 만날 때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에너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에너지를 빛으로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이오드가 LED가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자, 여기에 있는 홀이 있고요. 자, 여기 전자가 있습니다. 일렉트론이 있는데 얘들이 만나게 되면, 자, 에너지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똑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똑 떨어지면, 자, 에너지 보존은 돼야 되니까 원래 에너지 높았던 게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 에너지가 어디인가로 가야 되죠. 보통의 다이오드라고 하면 열로 손실이 되겠지만 LED는 결정 구조를 잘 만들어서 빛이 되도록 해주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사라진 만큼 빛으로 변화시켜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이오드가 LED가 됩니다. LED는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죠. 이 내부를 한번 꼼꼼하게 본 적 있나요? 자, 꼼꼼하게 보면 대칭일 것 같았는데 대칭이 아니고 한쪽은 뭔가 반도체가 있는 게 있고 나머지 한쪽은 떨어져 있긴 한데 이런 선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요 LED 안에 그림만 보더라도 누가 다이오드의 음극이고 누가 다이오드의 양극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음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반도체는 일렉트론과 홀이 전류를 만드는데 홀은 구멍을 메꾸면서 전류를 흘리다 보니까 전류 흐르는 특성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전자는 자유롭게 홀보다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다 보니까 전류를 더 잘 흘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빛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자 위주, 그러니까 N형 반도체 위주로 LED를 만들어야지 더 많은 빛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음극 쪽에 구성을 합니다. 음극 쪽에 구성을 하고 이 반도체, N형 반도체 위에다가 P형 반도체를 형성을 해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단자는 다른 쪽에서 이 원래 있던 요 노란색 부분으로 선이 넘어와야지 P형 반도체랑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다이오드, LED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LED는 요즘은 다양한 빛을 냅니다. RGB를 다 낼 수도 있고 백색광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도 알 수 있듯이 R보다는 빨강보다는 파랑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LED보다는 파란색 LED의 컷인 볼티지, 빛을 내기 위한 다이오드를 켜기 위한 전압은 R보다는 B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다이오드의 IV 커브를 알아보겠습니다. IV 커브는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볼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이 X축이 전압이고 세로축이 전류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다이오드는 전압이 0.7V가 올라가게 되면 급격하게 전류가 커지고요. 그러니까 숏처럼 보이는 거죠. 전압이 반대 방향, 리버스로 가면 다이오드의 양극, 음극과는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데 역방향으로 전류를 너무 많이 걸어주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전류가 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부르는 거고, 브레이크다운을 활용하는 다이오드는 발견자 이름을 따서 제너 다이오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다이오드는 포워드 바이어스하고 리버스 바이어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다 표현하기 위한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다이오드 방정식인데 지수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꽤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오드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회로 이론처럼 문제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로 이론처럼 문제 풀려고 하면 선형 방정식, 그러니까 1차 함수로 구성된 연립 방정식만 문제풀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회로 이론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를 근사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여러 모델 중에서 유용한 모델은 Piecewise Linear 모델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선형 근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래 다이오드 방정식은 여기에는 검정색 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지수함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파란색 선으로, 파란색 직선으로 근사를 합니다. 다만 이 직선은 일반적인 1차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 두 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럼 이쪽 부분은 기울기가 0입니다. 기울기가 0. 여기는 기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커브의 가로축은 전압, 세로축은 전류기 때문에 실제 이 그래프가 나타내 주는 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내 주는 거는 저항이 아니고 컨덕턴스입니다. 저항의 역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다이오드가 가지고 있는
등가적인 저항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울기의 역수를 취해야지 다이오드가 가진 저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항을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하나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다이오드는 0V부터 켜지는 게 아니고 약 0.6에서 0.7V에서 켜집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이오드 내부에 마치 전압원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전압은 0.7V로 가정을 합니다. 가정하고 또 하나가 붙는 게 여기에 이상적인 다이오드. 그러니까 전압이 0V보다 크기만 하면 그냥 숏이 되고 작기만 하면 오픈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다이오드를 회로 이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방법처럼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0.7V보다 크면 얘는 켜지기 때문에 저항만 있는 거하고 똑같고 0.7V보다 적으면 여기는 아이디얼 다이오드가 꺼지기 때문에 회로는 오픈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이오드 해석법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겠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파이스 프로그램도 이러한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을 이용해서 다이오드를 근사화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반복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기는 합니다.